여러분들? 그거죠. 왜냐면 우리가 5기가 단기라고 하면 단기의 결손금은 차기 이후에 각사소득이 플러스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빼는 걸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냈었던 세금이 있다면 전년도에 냈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 소득공제를 내진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개 배웠잖아요. 자산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 이익을 우리가 2월 결손금 보전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맞죠? 추가했을 때 얘는 입금, 불사리, 기타라는 세무 중에 썼을 거예요. 그리고 2월 결손 공제는 세무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 구조에서 2월 결손 공제에서 빼거든요. 그래서 세무 조정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시점에 제한이 없이 다 메꿀 수 있었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2월 결손금 공제는 뭐 5년, 10년, 15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2008년, 2005년, 맞죠? 2009년, 2009년, 10년, 2020년, 2020년, 15년, 그죠? 그리고 당연히 둘 다 단기에 소멸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미소멸된 거. 그렇죠? 어디에서 소멸됐으면 나머지만 추가적으로 빼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좀 지방이 좀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한도가 있어요. 우리가 2월 결손금이 이게 2019년도부터인가 한도가 생겨가지고요. 원칙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60%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를 각사소득의 100%를 다 빼주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중소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생계획인가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법인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름만 들어봐도 많이 망가지는 놈들이에요. 맞죠? 많이 망가지는 놈들이니까 그 2월 결손금 빼줄게. 뜻이 되죠, 여러분들. 맞죠?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한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9월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실게요. 내가 X1년도에 결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X2년도에 110원의 각사소득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이 100원을 110원에서 다 못 뺀다라는 얘기죠. 맞죠? 요게 중소기업이면 다 빼는 거고요. 맞죠? 다 빼는 거지만 만약에 얘가 90원밖에 없으면 90원까지밖에 못 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근데 얘가 이제 60%다라고 얼마를 빼는 거예요? 60%면 60원, 66원 66원이 하고 싶고 결손금의 60%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각사소득이 60%가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100원을 각사소득 110원에 60%니까 66원을 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66원 되시겠죠? 그래서 100원과 요 결손금 100원과 각사소득 110원의 60% 중에 작은 거죠.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물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실기에서는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 중소기업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시험에 일반 중소기업 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미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과표가 2억 이하까지는 10%고요. 과표가 2억 초과 200억 이하까지는 우리가 20%예요. 이거 두 개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3억이다라고 하면 2억까지는 10%고 3억, 2억 초과는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20%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외워달라는 것만 외워주세요 라는 걸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면 자, 우리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개발에 관련된 쓴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어찌 외워요? 거의 터지지. 맞죠?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일단 근데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초과분 방식이 있고 단기분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1번하고 2번 중에 둘 중에 큰 거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회사는 여기가 세액공제 동네니까 큰 걸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공제해주는 율이 어디가 높아요? 위쪽이 높죠, 위쪽이. 맞죠? 뭔지 몰라도. 위쪽이 높으니까 이 위쪽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제율 주모가 높잖아요. 뭔지 잘 몰라도. 맞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 1번이 공제율 높으니까 이 동그라미 1번을 적용을 안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소급 4년간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놈 또는 우리가 소급 4년 평균이 전년도에 발생한 연구인력 개발비보다 큰 놈.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소급 4년이 그러니까 직전 1년, 직전 2년, 직전 3년, 직전 4년 이렇게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게 왜 이 짓을 하는 거냐면 초과분 방식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지 몰라도 초과분 방식이 적용이 되려면 전년도에 발생한 게 소급 4년 평균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연구인력 개발 지출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소급 4년 평균보다 전기에 발생한 게 작대요. 그럼 연구인력 개발도 축소되고 있는 애들이에요. 아시죠? 그거 안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근데 그런 거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소급 4년 평균 운영을 해야 되나 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대신에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지분율이 10%를 넘어가는 출자 임원 있죠. 우리가 주주이면서 임원. 연구 인력 개발비 지출액 안 빼줘요. 아시죠? 문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구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연구 인력 개발비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장난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구 활동 실제로 하지 않는데 이거 받아 먹으려고 연구실에 집어넣고 나랑 친한 사람, 사장님이 맞죠? 나랑 친한 사람 이렇게 집어넣고 연구 인력 개발비 쪽으로 주는 겁니다. 월급을. 맞죠? 이렇게 꼼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시겠죠,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자, 최저한세는 미친 듯이 중요해요. 미친 듯이. 최저한세. 자, 최저한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세금 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최저한세가요 좋은 규정이 아니라 이건 규제예요, 규제. 아시죠? 왠지 이름만 들어보면 최소한의 세금 내라 그 뜻이니까 최소한만 내면 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해보시 보시면. 자, 3 보시면. 자,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 업종에 따라서 특히 우리가 업종 중에 뭐 제조업자는 실제로 감면되는 게 진짜 많아요. 우리가 조특법이라고 해가지고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그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와요. 알죠? 저도 그거 외우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뭐 터져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까먹어. 거의 필요한 것만 외우고 있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조세 특례 제한법상 혜택이 업종마다 좀 많아요. 제조업은 좀 많은데 우리가 그 유흥업 같은 데는 잘 안 해주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 감면후 세액이라는 건 우리가 회사가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랬더니 A는 제조업자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A는 제조업자라서 감면을 다 받으면 2,000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B는 뭐 유흥업소 같은 우리가 소비성 서비스업이래요. 우리 소비성 서비스 호텔 이런 거 잘 해주거든요. 유흥업. 근데 그 소비성 서비스업이어가지고 감면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7,000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둘은 소득이 같아요. 억울하죠. 소비성 서비스업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같이 버는데 내는 세금 내가 훨씬 많거든. 3배나 더 되죠. 맞죠? 이게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가 되죠. 엄밀히 얘기하면. 업종에 따라서 차별은 될 수 있지만 맞죠? 그래도 내는 세금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최저한세는 그 논리입니다. 소득이 같으면 내는 세금도 같아야지. 그 논리예요. 소득이 같으니까 얘네들은 최저한세가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최저한세가 3,000, 둘 다 500원이래요. 둘 다 3,500원을 내냐?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A는 보시면 B부터 할까요? B가 먼저 나오나? B가 먼저 나오네. 보면 자 B는 최소한 3,5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얼마 내고 있어요? 7,000원. 세무서 그런 거니까 최소한 3,500원 내라. 7,000원이나 내고 있어. 한다고 7,000원 내라. 그래서 얘는 7,000원 내요. 3,500원 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내면 문자 안 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A는 얼마 내야 될까요? 3,500원.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는데 2,000원이나 여러분들 2,000원밖에 안 내고 있잖아요. 1,500원은 더 내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3,500원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불평등이 해소가 살짝 되긴 했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얘는 감면을 받았을 때 2,000원 내니까. 근데 최소한 3,500원 내야 되잖아요. 1,500원을 토해내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토해내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뭐냐면 일부 각종 혜택을 일부를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세금을 직접 더 내게 시키는 게 아니라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0원의 혜택을 박탈하면 되겠죠. 좀 박탈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배제. 아시죠? 그래서 요 배제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최저한세. 아셨죠? 요거. 둘 중에 큰 거죠? 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중 큰 거. 아시겠어요? 넘어가요. 자, 그럼 이제 최저한세 구조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보시면 쭉 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각사소득은 아니었죠. 차가감소득이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바꿨잖아요. 네, 각사소득 할게요.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해서 과세표준 곱하기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에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 있죠. 우리가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액 감면은 말 그대로 정부가 요구하는 걸 잘해주면, 그렇죠? 정부가 이러이러 너희들이 공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런 조건 내보는 거야. 정부가 장려하는 짓을 하면 이쁘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세액 공제는 뭔가 우리가 정부가 뭔가 장려하는 지출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 지출은 아니고 그냥 뭐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실현해주기 위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좀 같아요. 근데 이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조세 특례 제한법이고요. 그리고 각종 세법이 별도로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 조특법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따른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 없어요. 어떻게 외워요, 실제로? 나중에 또 밑 페이지가 1,400페이지가 넘어요. 못 외워요, 절대 못 외워요. 네, 그런 게 있다고 받아주시고. 네, 그리고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이 있는데 세액 감면은 없어요. 법인세에서는 다 세액 감면은 조특법이 돼요. 아시죠?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 우리가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최소한의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되는 건 좋은 거죠.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되면 그냥 내가 가면 다 받고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조특법은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으로 나눠주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시면 보실게요. 여기다가는 얼마 입력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 입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제되는 금액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00원을 공제 받아요. 아시죠? 내가 만약에 100원을 공제를 받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100원을 공제받는데 최소한 120원은 내야 된대요. 최저한세가 120원이래요.
그럼 20원만큼은 여러분들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니까 100원을 받지 못해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80원 받는다는 얘기죠. 20원은 배제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다 80원이면 다시 외국 자체가 최저한세 배제가 아니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 문제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배제되는 걸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최저한세가 적용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세금을 감면이나 문제가 되는 걸 입력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거죠. 500만 원 내야 되는데 150만 원 배제다. 그럼 35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최저한세 관련된 서식에서 검토를 해줘야 돼요. 이마도 짜증나죠, 갑자기. 저기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주로 법인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조특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보는 방법은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다 외워요? 맞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외우면 되지. 자,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총 부담 조시하시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상 뭔가 혜택을 주는 게 입금불산이 송금산이. 왜냐면 여기가 빼주는 거니까 세금 줄잖아요. 그 다음에 비과세도 있고요. 소득 공제도 있어요. 아시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세 개가 아닙니다. 뭐냐면 뭐고요? 아까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이랬었죠.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 둘 중 큰 거 한다고 했었죠. 맞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아까 했던 감면 후 세액 있죠. 이게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를 무시하고 일단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에 세액이 감면 후 세액이에요. 그 감면 후 세액이 의미하는 건 최종적인 세금이 아니라 얘입니다. 이게.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를 우리 감면 후 세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감면 후 세액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법인세 공제 말고. 아셨죠? 여기까지 다 받았을 경우가 우리가 감면 후 세액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최저한세를 가야 돼요. 가야 될 때 여기 보이세요? 감면세액이라고 보이세요? 감면세액. 이 감면세액은 여기에서 여기 여기 감면세액 있죠? 감면세액. 요거는 감면이란 뜻이고 여기에 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공제 세액이 세액을 빼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최저한세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검토할 때 세액 감면은 조특법상 세액 감면은 여기 21번에 맞나? 21번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조특법상 세액 공제를 여기에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되거든요. 아시죠? 근데 여기서 가끔 최저한세 아닌 애를 여기다 집어넣는 분들 계세요. 여기는 최저한세 걸리는 놈이 얼마가 배제될지를 넣는 거예요. 아시죠?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면 여기에서 검토하시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별도로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 넣으시면 단순히 돼버립니다. 아시죠? 하시고. 그래서 뭐냐면 자, 우리가 조특법상 입금 불산입이 2만 원이래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3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세율이 20%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산출세액이 6천 원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합쳐서 4천 원이래요. 그러면 이게 감면 후 세액이라면서요. 그래서 아까 우리 A가 감면 후 세액이 2천 원이었잖아요. 여기까지를 감면 세액이라는 거야. 되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거고 우리 법인세법상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아시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이 3,500원이었죠? 맞죠? 3,500원. 네, 그러면
감면 후 세액은 2,000원이네.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은 3,500원이니까 1,500원을 토해내게 하는 걸 배제시키는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되죠. 잘 치고 아래는 다 적용이 된다는 것까지 다 이걸 배제 되시겠죠? 배제 되셨고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입력할 때 우리가 원래는 4,000원 받고 있는데 1,500원 배제면 최저한세에 따른 세액공제나 가면 2,500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2,500원을 여러분 입력하셨다는 거야 아까 구조에서.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3만원, 20% 6,000원. 이건 다 중요한 게 빨간색 위주가 더 중요하다고. 자, 넘어갈게요. 자, 최저한세 감면적 과표에다가 중소기업은 7%고 이외기업은 이렇게 되는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중소기업은 7%다라는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왜냐하면 최저한세는 적을수록 좋아요.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은 적을수록 좋으니까 퍼센트가 낮은 게 유리해요. 아시죠? 문제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사항이니까 규제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들. 1%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있고요. 여기 세액 감면. 자, 세액 감면인데 세액 감면은 여기 보시죠. 조특법밖에 없어요. 자, 법인세는 없어서 세액 감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냥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우리 시험은 무난합니다. 자, 근데 이 세액 감면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 해서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세금 깎아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딱 계속 깎아줘요. 몇 년 동안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 요건 만족하면 그냥 까고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감면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공장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죠.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쁘죠? 왜냐면 워낙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밀집돼 있잖아요. 수도권에. 맞죠? 근데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그 지방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화 그걸 억제하는 데 돈이 기여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조금씩 까줘요. 몇 년 동안. 아셨죠? 그러니까 걔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감면과 기간 감면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나중에 할 건데 일반 감면하고 기간 감면은 중복은 안 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세액 감면이 있는데 여기 좀 핵심이에요. 중복이 안 돼요. 외우셔야 이 중복 안 되는 쪽 외우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아까 일반 감면이라면서요. 시기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창업 중소기업, 내가 중소기업을 창업한대요. 맞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뭐가 들어왔냐면 청년이 중소기업 창업하면 많이 깎아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 게 있는데 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계속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간 감면이거든요. 둘 다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잖아요.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외워주세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 제가 좀 빨간색 치거든요. 중복이 안 돼요.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둘을 같이 냅니다. 그리고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한다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큰 거 하면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둘은 중복 안 되니까 큰 거를 여러분들이 감면받으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같이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합쳐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밑줄 안 치는 이유에 밑줄 가셨으면 지금 진도 못 나갔어요 아마.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구조있고.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우리가 세액공제는 10년간 2월이 되는데 세액 감면은 2월이 안 됩니다. 세액 감면은 올해 연도에 못 받는 건 끝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올해 연도에 못 받아도 10년 동안 2월 돼서 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거 좀 시험에 내는데 좀 이따 하긴 할 건데 세액 감면하고 세액공제 둘이 자, 우리 시험에 나오죠. 어떤 건 세액 감면이고요. 어떤 건 세액 공제예요. 둘 중에 뭐가 배제되면 나을까요? 납세자한테. 둘 중에 뭐가 배제되면 좋을까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중. 세액? 공제죠. 세액 감면 올해 배제되는 거 아예 못 받는 거예요. 내년도 이걸 시켜서. 세액 공제는 올해 배제되더라도 10년 동안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납세자한테도 유리한 방향으로 하라.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배제시켜라. 라고 하면 세액 공제 배제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여러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여기 있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의 이름을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준비했어요. 여기. 자, 외국 납부 세액공제. 용어만 외우셔야 돼요. 용어만. 아시죠? 외국에서 납부하면 그건 우리나라에서 또 뜯어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빼줘야 신고할 때는 우리가 외국 납부 세액도 여러분들 다시 포함해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손실세액공제라고 해서 사업용 자산 20% 이상 날라가면 우리가 이거 사업소득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빼주는 재손실세액공제. 난 아래쪽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냥 법인세법상 문제다라는 것만. 사실과다른 회계처리 이게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하면 여러분 세금 많이 내죠. 분식회계는 여러분들 이익을 내가 적자 거의 이익이 없는데 막 되게 이익이 많은 거 전부인 거거든요.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세금을 돌려주긴 합니다. 근데 5년간 나누어서 돌려줘. 괘씸하니까. 좀 괘씸하잖아 여러분들. 바로 환급해주면 어떻게 돼요? 맞죠? 이거 나쁘잖아. 세무사 입장에서는 이익 조작해도 세금 더 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게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고 최저한세 아니다. 그러니까 최저한세 할 때 검토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 먹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미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있죠. 이게 조특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아닙니다. 아시죠? 넣으시면 안 돼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저한세가 아닙니다. 아시죠? 아니라는 거 얘네들은 우리가 최저한세 따질 때 넣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각종 투자세액공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세액 감면 있죠? 세액 감면하고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이 안 됩니다. 세액 감면하고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낸 적이 있어가지고요. 뭐냐면 우리가 각종 투자라는 건 중고를 사는 게 투자예요. 중고를 사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뭐냐면 신규로 사야 돼요. 그렇죠? 신규로 사야 되고요. 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3%를 좀 외워주세요. 혹시라도 한번 내가지고 잘 내는 편은 아니지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금액이 3% 해준다는 거.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저한세 아닌 게 네 가지다라고 요식이 속편해요. 아셨죠? 아까 지금 한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랑 법인세 3개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갈게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수정신고하면 1개월 이내면 90%가 계시잖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감. 여기 넘어가고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가산세가 여기 이거거든요. 지금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럼 지금 명세서 뭔지 배우셨죠? 소득세 때. 그렇죠? 우리가 총 인원이 몇 명이고 원천 인수한 내역의 상생력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건데 우리 복수 좀 해볼까요? 지금 명세서 원칙이 언제까지 제출해요? 혹시 안 좋으신데? 2월 말일. 지금 명세서 2월 말일까지 제출인데 3월 10일까지 하는 놈 세 놈 있죠? 누구? 근로소득. 또 원천징수 사업소득. 또 퇴직소득. 소득 때. 인터넷도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인터넷도 나와요. 그렇죠? 지금은 저는 중요하다 보니까 나오는 걱정 마시고. 근데 요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급 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은 요거는 1% 투자 뺍니다. 이걸 외워주시기 좋겠죠, 근데 1%인데 얘가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깎아줍니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깎아준다. 0.5%로 한다라는 거 50%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뭐가 개정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일용직 있죠? 일용직 지급명세서가 1년에 4번 제출하면 됐었거든요. 분기마다. 근데 이게 매달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용직은 여러분들이 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안 나왔네. 일용직 근로자는요, 우리가 일당 주는 날 있죠? 일당 지급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되거든요. 안 나왔네. 그래서 여기다 좀 추가할게요, 여러분들. 시행 예정은 이미 끝났죠? 시행을 하고 있지. 네, 안 보셨네요. 그다음에 일용직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일용직은요. 미제출 시 가산세가 0.25%예요. 짜증나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인데 뭐냐면 우리가 1년에 4번이었다면서요. 맞죠? 4번이었는데 1년에 12번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매 분기가 4분기죠.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맞죠? 4분기 해야 될 걸 매분기 하는 4분기 하는 걸 우리가 매월 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1% 곱하기 4분의 1 하면 0.2거든요. 이게요. 공기사 그냥 개소리 뭐 4분의 분기가 4니까 4분기 분기마다 제출하는 건 매월이니까 4분의 1은 의무를 4분기 의무를 4번만 하면 됐었는데 12번 하는 거니까 아시죠? 어떻게 그냥 암기사항이죠. 근데 얘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할 때 0.25%예요. 0.125%. 3개월 아니면 1개월이니까 매월 제출해야 되니까. 매월이니까. 그리고 0.16은 뭐예요? 50% 깎아주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 이용식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옛날 문제 푸시면 약간 분기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모두를 외워주세요. 제가 맞는 거 아니고. 자, 여기 있네. 그냥 아예 여기. 지금 연세에서 제출기한 일용직을 아까 제가 넣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미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출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게 적대비는 아예 fon드 불산입이었죠. 맞죠? 근데 적대비 이외에 지출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적격증명서를 안 받으면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적대비 말고.
대신에 2%를 가산세 뚜껑 팹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2%인데 3만 원 초과분의 2% 아닙니다. 전체 금액 2%예요. 접대비와 똑같습니다. 우리 접대비도 여러분 전액 송금불산이면 3만 원 초과에 대해서 적혀주면서 안 받으면 아셨죠?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됩니다. 자, 여기요. 외우셔야 돼요. 일단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3만 원 초과했는데 적격증명서를 안 받으면 여러 가산세 때려 써 있어요, 이게. 아셨죠? 누구한테 매입했을 때만 하냐면 여기에요. 사업자로부터 매입이에요.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매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원천인수 있죠? 원천인수라든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가한테 매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3만 원 초과하는 거 상관없어요. 무슨면서 안 받아도. 맞죠? 왜냐면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국가들이. 맞죠? 그래서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외시키시면 돼요. 아셨죠?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에 매입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안 받아도. 그래서 이 대표적인 농업이 있죠, 농업이. 농업이 사업자들 잘 아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주주들이 계속 지분이 바뀌면 올려야 되거든요. 다트에다가, 전자공시 사이트에다가. 요거 안 올리면 액면가액의 1%고 1개월 이내 지출하면 0.5%래요. 얘는 뭐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내긴 하니까. 되셨죠? 이건 빨리 할게. 왜냐면 우리 말에 종료에 속한 날에 말을 3개월 내신 거죠? 그죠? 그리고 박사로 소득이 없고 배수문이 없어도 있어도 신고, 알고 계시죠? 신고를 하니까 외우셨던 내용이. 그 다음에 이 필수 서류는 가끔씩 말 문제를 내니까 외워주시면 하실게요. 일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있어야죠. 법인은.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어야 돼요. 이익잉여금이 워낙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반드시 제출. 얘를 미제출하면 무신고로 봅니다. 무신고. 아시죠? 조심하실 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자본 변동표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아시죠? 뭐 현금 흐름표는 외부 감사 법인 맞추 대상인 거고. 자, 여러분들은 필수적 첨부서류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납 배우셨죠? 이거. 소득세하고 똑같은데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분납이. 그럼 분납은 얼마 초과해야 분납할 수 있죠? 보죠. 1,000만 원 초과. 세금 이급 때 배우셨을 때 소득세 똑같아요. 맞죠? 그리고 얼마를 분납할지는 2천만 원 기준이죠. 그죠?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거 분납. 그건 아시죠? 2천만 원 초과분은 50%까지만 분납. 그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분납을 2개월 이내 하잖아요. 맞죠? 여기 법인세는 1개월이에요. 왜냐면 법인은 능력이 되니까 1개월 이내 분납하라는 거야. 단 소득세 개인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법인을 따지면 그래서 중소기업은 똑같이 개인이랑 같이 가요. 2개월 이내.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납은 소득세랑 똑같고 차이점은 기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법인은 능력이 되니까 1개월 이내 분납. 중소기업은 개인하고 비슷하잖아요. 신고능력이 떨어지니까 2개월 똑같이. 아시죠? 가산세 분납 안 된다라는 걸 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분납 시험에 내거든요. 꼭 외워주셔야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또 커피도 해주니까. 이거 바꿨어야 되는데 이거 안 바뀌었죠? 자,
여러분 중간예랑 의무자인데요. 우리 중간예랑 의무자는 우리가 6개월 넘어가야 돼요. 1년의 중간을 내는 거잖아요. 6개월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예랑 안 되는 놈. 사립학교법인 중간예랑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산법인. 청산법인 어차피 청산으로 생각되니까 중간예랑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설법인. 아시죠? 신설법인은 직전과세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 30만 원 미만. 이거 개정됐는데 여기는 개정이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중간연합세 50만 원으로 바뀌었죠, 이게요. 바뀌었는데 소득세는 50만 원. 아마 법인세는 안 바뀐 걸로 제가 찾아봤는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게 소득세만 바꾸더라고요. 좀 짜증나는 게 소득세는 50만 원으로 개정이 됐어요. 근데 법인세는 50만 원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짜증나 죽겠어. 돈 만드는 좀 일체를 현실시켜주지, 그죠? 그래서 중간에 다 걷어가지고 단기사항 없이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중간에나 30만 원 미만이라고 돼 있어. 30만 원 미만이 중소기업이라 돼 있어요. 중소기업. 개인하고 같이 보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법인은 30만 원 미만으로 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소기업. 일반 기업은 내라는 얘기는 3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돼 있습니다. 개인하고 중소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암기사 우리가 소득세는 원천징수 대부분 하죠. 근데 여기 법인세는 이자 소득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요. 내부법이 원천징수 한다면 우리가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이익만 원천징수 합니다. 아시죠? 여기는. 그래서 배당 소득은 상대방이 개인이면 14% 원천징수 하거든요. 상대방이 법인이면 원천징수 안 해요. 그렇죠? 요거는 주로 어디서 낼 거냐면 회계 쪽에서 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외워두세요. 그렇죠? 배당받는 자가 법인이면 원천징수 안 해요. 그렇죠? 배당받는 놈이 개인이면 원천징수 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다라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자. 일반적인 이자하고 배당은 14%. 자,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교시는 이제 다 총체적으로 이어지는 애들.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빨리 달려왔습니다. 자, 10분 쉬시죠.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